해상법 제12-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상 운송 증서 중에서 전자선화증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선화증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 제8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이 선화증권 발행의 주된 목적은 선화증권 소지인이 이 증권을 이용하여 운송 중인 물건이라도 이를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증권의 최종 소지인은 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과 상환함으로써 증권에 기재되는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이 당해 운송물을 인도받고자 하여도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아서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할 수 없는 고속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해상 화물 운송장의 활용과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전자화의 방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서면에 의한 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식인 전자서면 방식과 문서 없이 일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무권화를 지향하는 방식인 전자등록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서면 방식을 채용한 경우로는 전자음, 수표 등을 들 수 있고, 전자등록 방식을 채용한 경우로는 전자투자증권을 들 수 있습니다. 상법은 전자선화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기능을 실현하려는 기술적 시도로는 스웨덴의 그랜포스 교수의 카고 키 리시트 시스템, 노르웨이의 레인스코의 통지 확인 시스템, 국제유조선 선주협회의 시닥 시스템, 미국의 무역절차간수화위원회의 UN EDI 팩트의 기본구조를 활용하여 서면선화증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 도입을 위한 제도 및 산업화 동향으로는 1990년 CMI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제정한 것이라든지, 1996년 UN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전자선화증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메시지의 증거 기능과 전자적 서명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법을 제정한 것, 또 볼레로 인터내셔널사의 볼레로 프로젝트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향은 상법을 2007년 개정할 때 전자선화증권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당시에 운송인은 서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등록, 배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은 무역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2008년 7월부터 U-Trade Hub가 구축되어 이를 통해 EBL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용화까지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의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서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송화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 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전자선화증권에는 서면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송화인 또는 용선자가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선화증권은 상법상 서면선화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1. 상법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운송물의 수령지 및 인도지, 3.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과 같은 일정한 정보가 포함된 발행 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공인 전자서명과 송화인이 전자선화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게 됩니다.
전자문서에 서면선화증권의 발행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전자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필요한데요. 전자문서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은 공인전자서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상법상 유효한 전자선화증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의한 운송인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전자선화증권을 등록기관의 전자선화증권 권리등록부에 발행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 발행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관은 발행 등록 신청을 수신하면 전자등록부에 발행 등록을 한 후 즉시 이를 송화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합니다. 전자선화증권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송화인이 전자선화증권을 수신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언제 송화인이 수신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선자나 송화인이 권리등록부에 접속하여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내용을 확인한 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관이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화증권을 서면선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서면선화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화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면선화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서면선화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에 서면선화증권으로의 전환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전자선화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환 교부된 서면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기재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는 전자선화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운송인은 위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운송인으로부터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을 이용한 운송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화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해야 하고, 운송물 인도 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선화증권이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하게 됩니다.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송신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은 청구인이 전자등록부상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하면 수령인 및 인도 날짜를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즉시 전자등록부에 기재한 후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인도된 때에는 운송인에게 전자선화증권이 상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화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2항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양도에 관한 기재를 한 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양수인에게 제3항의 송신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도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이는 서면선화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문서를 수신한 자는 서면선화증권을 배서에 의하여 교부받은 소진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선화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용화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 운송인, 송화인, 권리의 양수인, 최종 수화인 및 신용장의 개설, 인수, 지급 등 관련 은행이 동시에 전자문서 교환 방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선화증권의 전자식 교부, 배서, 양도, 상환 등 일체의 절차는 서류 없이 그 정보가 여러 당사자 간의 국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전세계 가입자에게 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신뢰성 있는 국제적 중립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3. 이 관련자들, 여기서 관련자라는 것은 운송인, 송화인, 은행, 피배서인, 운송물 인도 청구인 등등인데요.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이 동방식을 채용하여 실제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범위의 한계와 더불어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약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전자자료에 대한 법적 증거력 문제, 전자서명의 유효성 문제, 전자정보의 보안 문제, 그리고 전자선화증권과 관련된 통신 당사자의 책임 문제 등에 관해 해당 국가의 법률, 국제협약 내지 규칙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합니다. 5. 선화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법적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책임 부담 능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6. 전자선화증권의 사용 필요성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고속선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해상 화물 운송장의 사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무역대금 결제 시스템에서는 은행 간의 거래를 통한 취결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을 고려할 때 운송 증서를 전자식으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거래 시스템이 고속화되지는 않습니다. 무역대금 결제 시스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화증권에 의한 운송 시스템 자체가 소멸하고 새로운 무역 결제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으로 변경이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이 법적 성질로 볼 때는 전자선화증권을 전자문서증권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용할지 아니면 전자등록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자문서증권 시스템으로 가져간다면 특별한 연구의 필요 없이 대금 결제 문제가 없는 근거리 단기 운송에 대하여는 해상 화물 운송장을 선화증권에 대체하여 발행하고 이를 이메일 등의 전송 방식을 사용하여 간단히 전자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본래로 선화증권의 시스템은 전자등록 증권 시스템을 취한 것인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1. 우리나라의 증권전산원과 같은 하나의 등록기관이 필요한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진 운송인과 화주 간의 매우 복잡한 유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등록기관의 설립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2. 설사 이러한 기관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책임 주체가 수긍할 수 있는 책임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를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경제 분야에서 전자화가 매우 급속히 보급되고 있지만 적어도
현행의 무역대금 결제 시스템 하에서 선화증권의 전자화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성의 한계를 들 수 있는데요. 전자선화증권 제도는 전자서명 인증 방식이 국제적 유통을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증권이 해외로 유통되어야 하고 해외에서 발행된 증권을 국내에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선화증권이 발행 양도되기 위해서는 운송인 및 권리자의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한데 공인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서 운송인 또는 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증 문제는 전자문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전자선화증권은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인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국제적 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이 활용되기에는 무역대금 결제 절차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장에 의한 국제무역대금 결제 과정에서 선화증권이 가지는 화언어음의 담보 기능이 오늘날 선화증권이 무역 과정에서 필수 서류로 사용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송하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국내 매입은행은 이네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발행은행에서는 국가 간 연계 구축망이 존재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전환된 전자선화증권에 의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수출 환어음 매입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외국의 개설은행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을 다시 서면선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송부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자선화증권 시스템이 은행을 배제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기존 업무 형태 고수와 맞물려 은행과의 연계가 되지 않는 전자선화증권 모델이 된 것입니다. 무역거래의 특성상 은행을 제외한 결제 절차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모호합니다. 전자무역거래는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통신 회선 제공업체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이들이 제공한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전자선화증권의 유통 과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내용에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 서버의 오류, 해킹 등을 들 수 있는데 상법은 물론 볼레로 시스템조차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은 증권 발행과 유통은 전자선화증권 서비스 제공업체가 담당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책임 주체, 매매대금 결제상의 책임 주체, 선화증권의 유통 당사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책임의 주체와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유통상의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뢰성 문제로 이어져 사용자들이 서면선화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권 양도 절차의 복잡성과 운송물 인도 절차의 이중성을 들 수 있는데요. 전자선화증권의 양도 및 운송물 인도 절차는 증권의 교부 및 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면선화증권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번거롭다고 하겠습니다. 증권의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이트레이드 휴 사이트를 통해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 인도 절차도 등록기관을 통해 송수신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인과 권리자 간에 직접 대면 또는 유선으로 의사의 교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등록기관을 통한 의사의 송수신은 이중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 화물 운송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웨이빌에 관한 CMI 규칙 제1조에서는 유통선화증권 혹은 유사한 권한증권이 아닌 운송계약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러한 유통선화증권이나 권한증권이 아닌 즉 유통이 되지 않는 선화증권을 해상화물운송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992년 해상물건운송법 제1조 제2항 제3항에서도 역시 비유통운송증서를 해상화물운송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개념을 전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행 당사자는 제863조 제1항 전단에서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운송인은 송화인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고, 운송인이 송화인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을 발행할 것인가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송화인 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은 운송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송화인 및 또는 수화인 등의 화주의 필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으로 해상 화물 운송장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상 화물 운송장을 사용하면 매매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선화증권 발행으로부터 해상 화물 운송장의 발행으로의 변경은 본선 출항 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은 전자식 해상 화물 운송장의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863조 제1항 제2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상 화물 운송장을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선화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선박회사에 주장할 수 있는가, 즉 물권적 효력을 어느 정도 전자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선화증권을 유통성이 없는 해상 화물 운송장으로 대체하여 전자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상 화물 운송장의 전자식 발행은 방법상 특별한 제한이 필요 없이 매우 손쉽고 추가되는 비용이 거의 없이 이용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식 해상 화물 운송장의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도 약식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1년 5월 ACL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75년에는 스웨디시 브로스트롬 그룹이 뒷면이 완전히 백지로 된 블랭크백 다큐멘트 형태의 해상 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을 발행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법률로서 블랭크백 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6년 신용장 통일규칙 즉 UCP 600 제21조 A항 5호에서는 운송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 운송의 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식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중거법 등의 중요한 약관에 관해서 송화인은 선박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될 기회가 있지만 수화인은 이를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은 해상 화물 운송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행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운실무계에서는 해상 화물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원본 한 통만 발행하게 됩니다. 스웨덴 무역절차간소화위원회가 처음으로 한 통만 발행해왔기 때문인데요. 한 통만 발행할 경우 서류의 인쇄, 작성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복사본은 수통이 은행 및 통관 절차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 많은 경우에는 8통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과 시웨이비에 관한 CMI 규칙에서는 화물 운송장 원본의 발행 부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유통 운송 증서이기 때문에 복수 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시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 화물 운송장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863조 제2항은 해상 화물 운송장에는 해상 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라고 규정하여 해상 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해상 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을 해석할 때 무엇을 해상 화물 운송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송증서의 내용이 비유통 기명식 운송증서인가 아닌가가 본질이지 그 명칭이 본질은 아닙니다. 시웨이비를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운송증서는 시웨이빌, 스트레이트 빌 오브 레이딩, non-negotiable 시웨이빌, 라인 웨이빌, 오션 웨이빌, 카고 키 리시트,
데이터 프레이트 리시트, 프레이트 웨이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운송증권의 특정 표기가 법상의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권의 내용이 배서 양도를 허용한다든가 점유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도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표현된 법률의 문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느 시기에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법 당시에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필요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입법 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863조 제2항 후단은 제853조 제1항 각 호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으로는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2.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 상태 4. 송화인의 성명상호 5. 수화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상호 6. 선적항 7. 양육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월일 10.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인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 의무를 운송인이 지게 되는데요. 운송인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수화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화인은 자신의 신분을 입증함으로써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해상화물 운송장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송인은 수화인의 신원 혹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신원 확인에 대한 실질적 심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운송물 수령인의 신원 확인에 적절한 주의 의무를 행사할 것을 전제로 운송인을 잘못된 운송물 인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하고 있습니다. 시웨이빌에 관한 CMI 규칙 제7조에서는 1. 운송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신원을 입증하면 운송물을 인도해야 한다. 2. 운송인은 수화인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진정한 수화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잘못된 인도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의 효력에서는 기명 수화인의 신원 확인에 대한 책임을 운송인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면책 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법과 시웨이빌에 관한 CMI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을 매우 가볍게 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인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운송물의 인도는 도착지의 통지 수령인마다 수화인의 서명을 등록해두고 운송인은 운송물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본선 입항 전에 운송물 도착 통지 수령인에게 도착을 통지하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인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운송물의 인도는 도착지의 통지 수령인마다 수화인의 서명을 등록해두고 운송인은 운송물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본선 입항 전에 운송물의 도착을 통지 수령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화인이 운송물 도착 통지에 서명하여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점에게 제출하면 운송인은 우선 수화인에게 서명 등록을 요구하고 그것을 조회해서 문제가 없으면 오피스 카피의 서명을 받고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화물 인도 지시서의 발행을 생략하고 도착 통지서에 수화인의 서명을 확인한 후 CY 등으로 연락하여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화인이 트럭업자의 운전자 코드를 CY에 등록해두고 운송인으로부터 CY에 전화와 팩시밀리에 의한 운송물 인도의 허가가 있으면 트럭업자에 대한 운송물 인도 지시가 별도로 없어도 CY에서
운전자의 신분카드와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코드를 조회 확인한 후 운송물의 인도를 행하는 경우입니다. 운송인에 따라서는 해상 화물 운송장 합의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송화인의 운송계약 변경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계약 변경의 필요성은 해상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후 수화인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입니다. 또 수화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운송물의 인수를 거절할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송을 완료하여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경우나 운송 도중에 수화인이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여 수화인이 아닌 제3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139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송화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당해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화인이 그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송화인이 운송인에 대한 통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유로이 수화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어음을 매입한 후에도 당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송화인에 의해서 자유로이 수화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송화인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운송물 처분권이라 칭하고 이로 인하여 수화인이나 환어음 매입은행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보권 성립의 약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원 선화증권의 유통이 운송물의 운송보다 늦어 운송물의 인도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 화물 운송장을 도입했는데요. 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운송물의 제3자의 전매 가능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결과 CBAB에 관한 CMI 규칙의 위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듯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해상 화물 운송장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금 결제 또는 모자 회사 간의 거래 등 대금 결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상 화물 운송장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864조는 해상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과 달리 그 증권의 권리가 일체화되었다거나 그 증권의 처분에 따라 권리가 전전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운송계약 내용이 기재된 증거증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헌증권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법은 발행자인 운송인의 해상 화물 운송장의 기재에 대한 책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은 운송 도중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유통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상법의 입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의 한 당사자로서 수화인 등은 해상 화물 운송장의 기재를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운송인에게 해상 화물 운송장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반증을 허용하는 것은 해상 화물 운송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을 발행하는 운송인은 만일 해상 화물 운송장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운송인을 보호할 방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상 화물 운송장의 기재에 대하여 반증을 허용하는 법 제864조의 규정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책적 효력입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해상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에게 그를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에 인도 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현 주소에서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해상 화물 운송장의 소지인이 해상 화물 운송장을 제시하여 인도를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송인은 해상화물 운송장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해상화물 운송장에 수령을 입증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청구가 있으면 해상화물 운송장의 소지인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이후에는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신설하여 수리 가능한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이 주로 운송시간이 짧아 운송증서의 미도착으로 인한 운송물 인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하인이 운송증서의 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용장 결제 방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수인의 직접 송금, 추심 방식, 오픈 어카운트 방식 등 단순 송금 방식과 결부되어 사용이 용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장에 의한 대금 결제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해상화물 운송장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UCP 600은 제21조에서 수리 가능한 해상화물 운송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은 운송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유통선화증권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단지 운송계약의 증거에 불과하고 은행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은행이 대상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신용장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할 때 향후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상 운송물 이외의 다른 담보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선화증권의 경우와 같이 대상 운송물을 신용장 대금 확보를 위한 담보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상화물 운송장에 당해 은행을 수하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법 혹은 CWAB에 관한 CMI 규칙에 의하면 송하인은 수하인으로 기재된 신용장 개설은행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 수하인의 변경을 포함한 운송물 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하인으로 기재된 신용장 개설은행의 권리는 확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면 CWAB에 관한 CMI 규칙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기 이전에 운송물 통제권을, 즉 점유권을 수하인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이를 명시한 해상화물 운송장을 수리 조건으로 신용장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해상화물 운송장 이용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의 성질에서 발생하는 한계점으로는 1. 해상화물 운송장에 적용될 국제적 통일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화물 전매의 문제. 3. 신용장 및 환화음에 의한 은행거래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담보력 부재의 문제. 4. 송하인의 화물 처분권 문제. 5. 운송인 특정과 보험자 대위권 행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기업의 사규로 신용장 거래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 7. 후급 운임의 증거로서 선화증권을 복사하는 경우. 8. 미국 등의 과세 가격의 산정 기준으로 해상 운임을 확인하기 위해 선화증권의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 9. 남미 일부 국가와 필리핀 등의 수입 통관 절차상 SGS라고 하는 검정회사의 검사 입증서를 요구할 경우 선화증권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10. 해운 동맹에서 해상 화물 운송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11.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수입 화물의 세관 통관 시 법률에 의해서 선화증권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제12-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